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처음으로 힘들게 모셨습니다. 야당의 경제 브레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경제 문제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석 의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아니. 우리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통령이나 우리 야당이나 똑같을 텐데 예,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헌법상 야당의 책무예요. 예,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으로서는 조금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제가 이게 귀가 큰일 났습니다. 팔랑귀 또 들으니까 또 그런 거 수도 하고 제가 각 세우려고 딱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 김연학 서강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방송 자주 하시는 거예요? 방송 요즘 방학이라서 조금 시간이 나니까. 그렇습니까? 예, 부르시면 달려옵니다. 야, 뭐 뉴스에도 나오시고. 한 번씩 가려서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보도국 한치원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 모신 바람에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자꾸 그러시면 제가 불편하죠. 너무 아니. 불편하세요? 아니,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런 데 나오는 거 원해요. 왜요? 출연이 안 주셔도 옵니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출연료는 드립니다. 국회의원도 출연료 드리는 방송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오늘 K뱅크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자료를 줬네, 자료를 안 받았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뭐 무슨 그 감사원에서 또 참고 자료 같은 게 해명 자료도 아니고 참고 자료 같은 게 나오고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한치원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K뱅크면 KT의 자회사격인 인터넷 은행, 그렇죠, 인터넷 예. 전문은행이죠. 사실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줄 중요한 사실은 그 계기가 된 건데 K뱅크 감사 이야기는 사실 그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미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어떤 걸요? 인가에 무슨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신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취재한 기자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요. 한 10년이 넘는 그런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요구한 건 확실하다. 근데 감사를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감사원이. 감사원이? 예. 그래서 얘기는 자료를 우리은행한테 받았네요? 그렇죠. KT? 금융위는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랍니다. 금융위는. 그래서 금융위는 현재 입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금융위도 허가를 내준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피감 기관이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K뱅크 얘기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예측하는데 현재 이제 공공기관장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장들이 좀 전부 다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법에 따라서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하자가 나와야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찰은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를 시작하죠. 그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이제 증거를 더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직 증거는 정확하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건 이번에 K뱅크 감사원의 감사가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을 노린 표적 감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KT의 황창규 회장도 뭐 다 같이 되는 거지. 일타쌍피죠. 소위 말해서 일타쌍피죠. 그게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KT도 지금 K뱅크 해당 사항이니까 다 양쪽에 문제 있다고 하면 두 분한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를 해서 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그걸 갖고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거야 뭐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건이니까 그럼 검찰 수사가 하게 되면 그 책임자들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지금 감사원의 K뱅크 감사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하고 KT의 황창규 회장을 노린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수 의원? 글쎄요, 우리은행은 이제 정부 지분이 있는 데고요. KT는 아시다시피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완전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KT의 어떤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폐고 월권이고요. 네. KT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그 CEO나 자회사 투자 관련 또 그 임원 임명은 어디까지나 경영 자율의 영역이고요.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감사원을 앞세워서 흔들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연임을 노리고 있는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도 낙마를 시키고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것도 연임에 성공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자리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분도 다 임명됐을 때 낙하산 아니었어요? 낙하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땐 다 네?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KT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 나름대로 투명한 그 우리은행의 그 임원 선임 절차에 의해서 뽑았을 거고 네? 더군다나 KT는 더더욱 형식성으로 최소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황창규 회장이 선임됐고 이번에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연임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흔들기 시작하면 이건 분명히 정략적인 거고 이런 악순환은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정부는 끊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포스코나 KT나 정부 지분 하나도 없는데 그거 노리는 뭐 꼬붕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그런 짓은 그만하자. 임기는 채우게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임기는 채우게 해주자. 김현학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억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뭐 뭔가 제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 판단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그 감사 결과를 나오기도 전에 그걸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렇쿵저렇쿵 미리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알기에 당시에 우리 인터넷 은행 선정할 때 그 처음부터도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를 중심으로 한 이 K뱅크 그리고 또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또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회사가 처음부터 저는 유력하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었을 당시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뭐 의혹이 없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를 한다니 감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기도 전에 그 은행 허가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뭐 선정될 만한 사람들이 선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뉴스들을 보면 경찰 수뇌부도 뭐 지시했다 안 했다 지금 그러고 서로 갈등 겪고 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뭐 경찰청장 그 연임이 뭐 거의 결정됐다 하는데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불거져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뭔가 자꾸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뭔가 이런 걸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정부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면세점 허가였어요. 그런데 면세점 허가 때 관세청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허가증을 가지고 위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분명히 그런 허가증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의 눈길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관세청 문제를 얘기하냐면 관세청장 임명에 최순실 뭐 고용태인가 누군가 개입되었다고 해서 관세청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더한 거고 사실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KT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고요. 이광구 우리은행 은행장은 서금회 출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혹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거 끊어줘야지 뭔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번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중에 아마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방송위원회도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뭐 앞으로 공영 방송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저기를 하겠다고 엊그제도 공언하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다면 아마 이게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제대로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이고 더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오류가 없이 그렇죠. 전부 다 투명하게 그렇죠. 잘 이루어진 인가였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김종석 의원께서는 진짜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의원님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결국 부패라든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햇볕이고 투명성입니다.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인과 관료가 민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관여를 하면 네. 결국 혁신과 창의보다는 로비와 지대축으로 간다고요. 예, 이게 정경유착의 뿌리예요. 갖다 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요. 갖다 줘야만 되게 되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문정부 지금 몇 달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김연학 교수께서 지금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도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인사처가 발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학 교수? 네,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를 해요. 네. 너무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무슨 학교 나왔는지 보지 말아라, 어느 지역인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뭐 얼굴도 보지 말아라. 근데 그 조금 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얼굴은 그 뽀삽을 너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뽀삽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편견을 갖지 말고 뽑아라.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준비와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휘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는 주로 경력상을 뽑습니다만은 뽑을 때 그 사람을 한 달 동안에 PT도 시키고요, 임원들이 7회 내지 8회 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360도 전 각도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자질은 어떤지 네. 그 정도 7, 8회 정도 임원들 인터뷰하면 당연히 뭐 학력란에 학력 기재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식경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지식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깜깜이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안 주고 그냥 한 2, 30분 혹시 인터뷰해서 뽑는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지금 그런 아까 지연 학연에 의한 폐해를 막고자 이렇게 블라인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휘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력서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다른 인터뷰라든지 재반 장치 시스템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인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뭘 어디서 뭘 하고 그렇지. 뭘 공부했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 뭐냐면 그 차별이잖아요. 차별. 그렇죠. 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에 있어서 이 선진국들도 이렇게 보면 차별의 기준이 뭐냐면 그 자기 선택이 아닌 변수에 의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차별이에요. 예를 들면 색깔, 피부 색깔 또는 장애. 이런 건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도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차등받으면 그건 차별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뭘 전공했고 학위를 뭘 받았고 어느 학교를 다녔다는 건 자기 선택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학력까지 출신학교까지 막 막아버리면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기업들은 사람의 적성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로또가 된다고요. 한 5분, 10분 말 잘하는 친구가 유리한 상황이 더 공평한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는 좋지만 네. 나타난 결과가 의외로 불공평한 로또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석 의원께서는 학교에서 오래 이제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수 25년. 그렇죠. 예. 홍익대가 좋은 학교인 건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좋은 학교는 맞는데 서울대보다는 조금 약간 등급에서는 좀 비교 우위를 갖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셈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서울대에서 공부만 하던 그런 친구들보다는 홍대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나 홍대라는 그런 것들을 가리고 거기서 면접을 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요새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냥 Y대냐 S대냐 홍대냐를 놓고
처음부터 차별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삼성 얘기 나오지만 삼성의 최고 경영자 네. 잘된 사람 중에 보면 지방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 이런 것들이 경쟁의 압력에 노출된 기업들은요. 이렇게 쓸데없이 경쟁력과 무관한 변수에 인력 관리에 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나타난 결과로 승부가 나는 냉엄한 세계에서는 연줄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외모나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비록 홍대 교수를 오래 했지만 네. 스카이 대학 출신에 비해서 내 제자들이 열 위에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열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저는 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학력이나 지연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기업체 쓰다 보면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들이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자기 스스로 했던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목숨 걸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게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학력이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편견을 가지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직종이나 업력에 따라서 그 별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을 뽑는데 무슨 서울대학 나온 것이 뭐 중요하며 홍익대학 나온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정신노동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이라든지 학교 같은 걸 아는 것이 뽑아서 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무조건 학력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것은 조금 뭐 뽑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직종과 쓰고자 하는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조금 뭐랄까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한추호 의원도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학부는 있기는 한데 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사실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여기서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공부를 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력을 쓰는 거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찬성도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경력사원을 뽑는다든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약간의 그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뭘 공부를 주로 학교에서 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한데 특히 경력사원 같은 거 뽑을 때는 전혀 필요 없다고 좀 보여요. 이번에 발표한 것도 제가 보니까 오늘 발표 자료 보니까 뭐 신장 빼고 체력 빼고 체중 빼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맞습니다. 이런 건 맞는데 어차피 이거 면접하면 다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경력들한테 영어 시험 성적을 내라고 아마 이번에 인사처에서 나온 그 표준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영어 잘하는 분들은 면접하면서 영어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이런 거 시험 성적에다 적어서 하라 뭐 한국사를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것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공무원 안 계시잖아요. 공무원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건 탁상행정입니다. 이거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지인은 7번, 8번 저기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원들하고.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음 봐서는 모르지만 다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모시던 저는 전 직장이 이제에서 인사부서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 당시 회장님하고 제가 우연히 술을 한잔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면접을 한 20분에서 사람을 다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뭘 아냐. 얘 들어온 첫인상 보면 알아. 그래서 얘가 까만 양말을 신었냐 흰 양말을 신냐 양복에 구두를 깨끗하게 닦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요소야. 그리고 말할 때 보면 불량하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았거든요. 이게 과거의 채용 방식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제 채용 방식을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PT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도 보고 제가 외국 기업의 평판조회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들은 임원 채용할 때 다 평판조회를 해요. 이분이 업계에서 어떤 얘기 들었느냐, 그 전 직장에서 어떤 상사들하고 부하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리고 제일 좋은 이력서가 뭔지 아세요? 전 직장 상사가 써주는 추천서. 이거면 전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인데 이런 사정으로 전직하게 됐는데 당신들이 쓰면 좋을 사람일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이력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채용 패턴이 외국식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무조건 또 잘 써주니까 그런 또 추천 시스템도 우리나라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참 이게 블라인드 채용 정말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뭘 보고 뽑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 하소연부터 한다는 거죠. 서류 전형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은 네? 아니 학력은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영어 성적을 쓰라는 건 이상하네요. 네. 진짜 인터뷰를 해서 한번 영어 실력을 파악해 본다든지 네? 해야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학력이라는 것이 뭐 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국영수 성적 얼마나 좋은지 따지는 것이고 사실 토익이나 토플 점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 쓰지 말라니까 영어 쓰는 건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학력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업들은 어차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치열하게 인적 개발해야 되니까 경쟁력과 무관한 요소들은 처음부터 무시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우려하는 거는 이 공기업들하고요. 정부 조직은 그런 압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연, 지연, 혈연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좀 해보겠다는 건 좋은 의도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에 그러한 부패적 요소가 들어갈 요소가 많습니다. 뽑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민간기업에게까지 강요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정부가 좀 주제 넘은 것 같아요. 민간이 정부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레코멘드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강요죠.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장충기 회장한테 문자 보낸 그 언론사. 그 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장충기 사장한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정도 보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 언론만 보냈겠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걸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력서에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런 게 다 이력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삼성 어디에 무슨 사장이다. 그 꼬리표가 그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그거를 가장 거의 인사 담당자 중에 거의 최고위 선은 그걸 열람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하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 뭐 진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한초 의원 아시잖아요. 제가 그 채용하는 부서에 있을 때는 그 과거 얘기지만 인사과장이 청탁 들어오면 적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2-3장 적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붙여줘요. 서류 전형 붙여주는데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면접 온 날 필기시험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수준 안 되면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청탁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기업마다 각자의 그 노하우가 나올 겁니다. 예, 뭐 제 경우를 보면은 김현학 교수. 우리 앵커 말씀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인사 청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력서에 씁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 한 소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면접까지는 좀 영향력 있는 분들 같으면은 붙여줘요. 근데 이게 회사라는 것이 조직이요 소문이 되게 빠릅니다. 그게 만일에 이제 끝까지 면접까지 붙여주면은요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회사를 주변의 피어 그룹의 압력 때문에 못 다니게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멀쩡하게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꼭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대기업이면 다 속된 말로 너가 보지 마시노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대관 업무 때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주변에 영향력 있는 분들, 유명한 분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되게 많은 경우에는 거기 소문이 나고 이렇게 본인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꼬리표를 가지고 잘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그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문자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언론사에 다니는 딸의 남편이 어디 근무하는데 해외 좀 나갈 수 있게 배려 좀 해달라고. 야, 참 저는 부끄러워서 못 보낼 것 같은데 그거를 버젓이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장충기 차장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술자리를 몇 번 했었는데 참 저도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한번 할 걸 그랬는데. 대단한 분인 줄 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같이 옆에 뭐 이렇게 상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죠. 이번에 10년 받았어요, 구형. 예. 근데 저기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꼭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뭐 대부분 그 청문 대상자들 나와서 보면 자식 일이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일종의 연좌죄가 그렇죠. 예, 내 자식일수록 더 엄하게 해야죠. 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성의 호소를 하거든요. 요번에도 뭐 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다 자식 문제로 고생한 분들 몇 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아니 이성계도 아들을 마음대로 안 됐는데 이게 그 경우에 따라 좀 그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흠결 사유는 되죠.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진짜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자식 문제로 이렇게 했다. 뭐 이거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쪽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또 의견이 좀 갈리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자녀들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나요? 바꾼다고 그랬죠. 바꾼다고 했죠. 그러나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끝까지 추적해야죠. 이런 사항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강한 이유가 그 삼성은 첫 아젠다만 내놓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성과 보상을 다 해줘요. 신상필벌이 다 가요. 그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삼성이 뭐 신상필벌을 다 한다. 그 성과를 추적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삼성이 페이퍼 문화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 더한 조직.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페이퍼 문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강경화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그대로 했는가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저는 삼성에 대해서 너무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되게 중요한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룹인데 아니요 자꾸 삼성을 미화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삼성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나쁜 거는 약간 깡패 문화 같은 것도 나쁘죠. 그렇죠. 아까 야쿠자 문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대생 많이 채용한 거는 저는 그 높이 삽니다. 그건 삼성의 경쟁력이에요. 어느 그룹은 스카이 대뿐이 채용을 안 해요. 그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은 지방대생이 의외로 많아요. 그 임원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은 데가 한겨레 신문일걸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저 한겨레 신문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한 자녀 국정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화 요구에 소위 위장 전입해서 이제 교장 사택에 주민등록 해놓고 들어간 거 이제 그거는 엄연한 범법행위고요. 그거 외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그 와이프 학교 문제 지금 그 감사 청구해 놓은 게 있고요.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금 적발된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팔로우업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봐야 되는데 국회도 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해야 되겠지만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께서 지금 저희 하이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밝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드려야 되고 바로 저 의원님 말씀대로 내일 보도 취재 지시 내리세요. 취재? 저희가 몰려.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가 경제 채널이라서 외교부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외교부에 통상이 가 있으면 저희가 출입했을 텐데요. 저희가 경제 채널이라서 외교부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자기 문재인 케어, 오바마 케어도 아니고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이야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김연학 교수 그거 보셨죠? 네, 기사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기사는 봤습니다.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딱 거의 생중계 비슷하게 그 발언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논문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문재인 케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걸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공약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버금가는 문재인 케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놓으셨는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원래 CF 출시다 보니까 그 돈에 관심이 많죠. 보다 보니까 저 돈 어떻게 할 거야? 재원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한 5년 동안에 30조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건강보험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20조 정도 잉여 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투입하고 재정 지원 한 6조 5천억 정도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6조 5천억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런 복지 예산들은 보면은 수임세는 많고 항상 수요는 많고 그 예산 공급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국민들한테 복지 서비스, 보험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는 건 좋은데 그 반면에 들어간 재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면 뭐 진짜 조금 이따 우리가 정세 이야기는 좀 할 텐데 네? 세금으로 메꾼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은 그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근데 조금은 그 6조 5천억 정도를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는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데 그 재정 지출을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인지 이번에 100대 가제 그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네? 100대 가제 다 합치면 178조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178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길은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네. 턱없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런 부분 국민들한테 건강보험 서비스를 더 강화해 주는 것은 100% 찬성인데 반면에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5년 동안에 당신 임기 5년 동안의 재원인데 네.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보수 진영에서 분명히 또 줄이려고 그럴 텐데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초 의원 개인 의견,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인 의견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들이 뭐가 있다. 저는 여기 중에 보면은 뭐냐면 이제 노인들 임플란트 경감, 네. 뭐 이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사실 잘 드시지 못하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개인적으로 저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이거 꼭 필요합니다. 원래 그게 안 됐었나요? 네, 안 됩니다. 한 번 하는데 한 5, 6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부 초음파를 보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그 내장에 있는 병들은 다 잡아내세요.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갖고 항상 한 5, 6만 원씩 돈을 내고 했거든요. 이런 거 해주면 국민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 이거 확대하는 거 저는 이거 확대하는 건 대단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대하면 간호사나 그 간병하시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일자리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런 것들은 좀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석 의원께서는 문재인 케어 발표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한치호 의원이 얘기한 것만 들어보면 그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저기 우리가 새누리당일 때부터도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늘 당정 간에 협의가 있었고 항상 재정 제약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건 다 있었고 네. 이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쭉 요거는 재정 여력이 있으면 한다고 우선순위에 놓던 걸 그냥 싹 꺼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178조 100대 과제에 이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냥 국정기획이 끝나고 나서 그럼요. 이거 불쑥 나온 거고요. 네. 지금 건보 흑자가 한 20조 쌓인 거를 자기 임기 동안에 쓰고 먹고 튀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지금 연령 구조로 볼 때 지금 건보 흑자 20조 이건 말도 안 돼요. 더 쌓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연령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건보 흑자 계속 더 쌓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건보료도 인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세금이죠. 이게 감춰진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증세다. 당연하죠. 건보료 국민들 눈에는 전기세, 담배세, 건보 다 세금이에요. 결국 국민 부담인데 그래서 이게 급여 폭을 일괄적으로 늘려줘서 MRI 해주고 무슨 뭐 초음파 해주고 플랜트 해주고 고마운 얘기인데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재정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우선순위는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빈곤층이 있어요. 네. 예, 이분들한테 먼저 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해야지 지금 이 급여폭 늘린 거는요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이런 문제는 좀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김현학 교수. 지금 정부가 어쨌거나
진보 정부가 복지 강화를 내세웠어요. 뭐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복지를 내세웠지만 당신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가 우리 김종인 전 의원이 이렇게 뭐 실각 비슷하게 하시면서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도 허지부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를 강화하겠다. 그런 데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뭐 그 김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저는 뭐 평생 돈을 이렇게 만지던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이게 뭐 부자 정세 이런 것들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약간 네? 그 레지베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저게 있는 것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아니 좀 저소득층도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이 47%잖아요. 네. 다만 몇천 원씩이라도 돈을 내고 정부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복지 정책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를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다른 당 후보들보다는 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찍어주신 거고, 찍어주실 때는 아 이거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정세는 불가피하겠구나라고 국민들도 저는 마음속으로 각오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실제로 그런 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세가 필요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정식으로 정세를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정세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담배세만 해도 몇 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네. 9조 정도 정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 대통령께서도 뭐 정세는 가급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정세가 있다, 이런 부분 하고자 하는 정책에 많이 미흡하니 세원이 부족하니 이 정도는 더 거둬야겠다라고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예, 있다. 설득하시면서 또 이쪽으로는 이런 혜택이 되고, 만일에 이만큼 정세가 안 되면 혜택도 이만큼 못 드리고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양자를 들어오는 척과 나가는 척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장관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김연학 교수님 말씀에 대단히 동의하는 게, 역시 그 돈을 많이 다루셔서 이 수준을 잘 맞추셨는데 대차전표를 네. 잘 맞춰서 알고 계신데, 제가 아까 이영진 앵커하고 이걸 발표를 둘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의료보험이 아마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의료보험료가 이걸 다 해주려면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의료보험이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이 내지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반은 또 기업에서 또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도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아예 건강보험료라고 하지 말고 건강보험세라고 하자. 아예 세금 개념으로 해버리자.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국적을 바꿔서 뭐 건강보험료 안 내고 혜택 받다, 이번에 그 청문회 때도 그런 분들도 계셨었잖아요. 강경호 장관님 그랬죠. 교포들 와서. 예, 교포들 와서 교포들 되게 많이 옵니다. 은퇴하신 분도 위장 취업하시고. 네, 그런 분도 되게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저 철저하게 일단 발굴해내야지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월급쟁이들은 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 국민연금도 이렇게 맨날, 근데 국민연금 내가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을 거야.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건강보험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실손보험을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지만 저는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꼭 실손보험이 필요한가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오히려 안 갈 병원도 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오면 의사들이 이거 하시죠?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럼 받지 말아야 될 검사도 받게 되고 과잉 진료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발표를 보고 오늘 2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네. 시민단체는 아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반대로 의사협회는 의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렇죠? 좀 설명을 왜냐하면 의료 왜곡이라는 게 입원하지 않을 환자도 돈을 더 받아야 되면 입원시키는 거죠.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나오니까 본인 부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실손에서 나오니까 본인 부담 없으니까 과잉 진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어차피 돈 주니까 본인 부담 없고 그 똑같은 거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있고, 오히려 한의사협회랑 간호사협회에서는 환영을 했어요. 왜 그렇죠?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혜택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근데 간호사협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리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간병 통합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된다. 그래서 의료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발표하실 때는 다음 대안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간호사협회에서 환영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아마 심각하게 지금 아마 다들 정부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20만 명이 좀 한 30만 명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5만 절반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일이 힘드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해소시키는 게 국민들 그 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다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많이 내잖아요. 매달. 그렇죠. 5, 60만 원씩 내고 이번에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대로라면 이게 보편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냥 소득과 무관하게 다 혜택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그 보수진영과 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복지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보편복지로 가면 오히려 소득 역진적이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관되게 복지는 맞춤형 복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료 보장을 높이는 급여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메디칼 푸어, 정말 돈이 없어서 아파도 못 가는 사람들, 그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앓고 눕는 사람들, 이 사람들 먼저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요점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랑 동감인데 제가 영국에 몇 년 살았습니다. 영국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가지고 전 무료 의료 서비스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 전체 국가 예산의 20% 이상이 그 헬스케어에 투입되고 공짜로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여행하던 사람들이 대륙에서 아프면은 영국으로 가요. 여행자들도 공짜로 서비스해주고요. 영국에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인도, 파키스탄 그렇죠. 이민자들이 자기 고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암 걸리면 와서 몇 천만 원짜리 시술 받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제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굳이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까지 이 비싼 예를 들어서 뭐 MRI 같은 지금 병원에 찍으면 6, 70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폭을 넓히되 그 지금보다 폭을 넓히는 것은 동의하는데 100% 그냥 부유층이나 잘 사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가 고려해 볼 때는 조금 제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이왕 얘기가 좀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만 뭐 다른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신봉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부동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여기 투기하고 투자하고 차질 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저도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적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집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반시장적일지 몰라도 그런 의견을 저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주택자인데 그야말로 이제 투기적 목적으로 이른바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그 갭만 뭐 10개, 20개 산다든지 분양권만 수십 개 사가지고 단타, 매매, 분양권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 카테고리 1이 있고 카테고리 2는 다주택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리타이어 은퇴하고 나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집을 몇 개 사서 임대소득을 얻겠다.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 부류는 젊은 신혼부부인데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한 칸 장만하고 싶어. 그런데 요번에 이제 워낙 집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 어쩔 수 없이 고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타겟이 돼도 좋은데 세 번째까지 실제로 실수요자들도 LTV, DTI비 확 낮아져 버리니까 자기 뭐 봉급도 얼마 안 되고 그 비율 보니까 서울에서 살만한 집을 사기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집을 많이 가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월급쟁이들은 유리알이잖아요. 뭐 그냥 매달 월급에 몇천 원, 몇만 원까지 다 챙겨가지고 소득세 다 빼가는데 그렇죠. 그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임대 놓고 그 신고 안 해서 그렇죠. 이게 그 세금 추직이 안 되는 소득이 있단 말이죠. 불로소득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런 다세대 다주택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하는 분들은 등록하는 게 맞다. 정 안 되면은 예. 그리고 세금 내고. 예, 세금 내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하는 게 맞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 된 사람들 당연히 중과세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잡으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 된 사람들 피해를 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종석 의원. 네. 원론적으로 이 주택 정책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게 역대 정부 다 포함해서요. 하여튼 그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집 사고 파는 거에까지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이고, 이번에도 뭐 일부 있지만 저소득층 중산층이 안정된 신혼부부라든지 노인들이 안정된 주택 주거 환경에서 그게 임대가 됐든 자가가 됐든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지, 돈 많은 사람들이 5억 10억씩 들고 가서 서로 사고 파는 것까지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동이나 강남에서 값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간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미신에 가까운 그 믿음에 의해서 정책이 지금 집행되는 게 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정부의 할 일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거래 규제에 직접 규제가 들어가니까 지금 김연학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요거 문제를 풀기 위한 규제 또 만들고, 요 규제 또 만들고, 규제가 자꾸 새끼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법령이 막 100페이지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문제를 네. 다주택자가 장난 놀아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투기가 생긴다?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이 잘못 나오는 거죠. 지금 강남에 가서 저 전문가들 다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이거를 다주택 그 소유한 사람들 세금으로 때린다? 이건 저 노무현 14년 전에 노무현 부동산 정책 버전 2.0입니다. 네, 김연학 교수.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약간 그 이의가 있습니다. 이론이 어떤 있는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올리는 거를 정부가 왜 관여하느냐. 뭐 완전히 우리가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이 정거래 법칙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 체제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부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필요할 때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전제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뭡니까? 그 사돈 남이 잘 되는 배 아프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하나는 너무 이 고소득층이 부동산 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얻는 투자 수익은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보수 정권 시절 지금 보수 정권이 보수당이 야당이 됐지만 부동산 투기한 장관 후보자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돈 가진 사람 돈 놓고 돈 먹기 하필이면 왜 주식 가지고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특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 가지고 이렇게 집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옆에서 목격하는 일반 서민들은 박탈감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큰 평수 비싼 주택이 오르면요. 그 덩달아서 낮은 가격도 오릅니다. 그 보면은 왜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또 매매값도 오른다는 식으로 이게 한바탕 고급 주택 이렇게 대형이 돌면 그다음에 중소형, 소형 서울에서 한 바퀴 돌면 지방 결국은 고소득자들끼리 그 머니게임 하는 것들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중소형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에서 나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뭐 반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경제 정책은 가급적 정치 논리, 국민 정서,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를 존중은 하되, 여론을 존중하되 여론에 따라가는 거는 경제 정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 정책도 그래야 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감동적입니다. 아주. 이게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싶어도요. 저희가 경제와 정책 이야기라니까 잘 못 나오세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요? 예. 저희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경제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